아시죠? 자, 그러면 이제 했던 것 중에, 지금 우리는 확인된 요인, 그러니까 이걸 문항이라고 표현하는 게 낫겠네요. 문항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문항으로 확인된 요인이라고 하면은 어려우니까, 헷갈리니까, 확인된 문항을 가지고 평균을 산출한다. 이렇게 정리하는 게 좋겠네요. 자, 이 방법은 SPSS에서 하셔도 되고, 또, 엑셀로 하셔도 됩니다. 말씀드렸지만, 데이터를 매니플레이션 하는 거는 크게 뭐 SPSS가 만능이다 그건 아니고 편하니까 이 안에서 다른 프로그램을 구동하실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 뜻인 거고요. 그거는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 변환의 변수 계산에 가면요. 여기에 F1이라고 해보고요. 여기에 min 이렇게 입력을 하고 아까 가족 생활, 그다음에 직장 생활, 여가 생활이 뭐였죠? 네, 하나의 덩어리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F1이라고 하겠습니다. 확인. 그리고 같은 방식으로 F2라고 하고,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행복자 붙은 애들이죠. 그래서 소소한 행복을 넘겨주고, 그 다음에 삶의 행복을 넘겨주고. 이 사이에는 제가 콤마를 찍은 겁니다. 콤마. 뭐 점이 아니라요. 콤마를 찍은 거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민 해서 함수를 넣어서 또 확인. 그리고 이게 잘 계산이 됐는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 기억나시죠, 이제? 기술통계에 가서 F1, F2를 확인을 하면 이게 만들어진 겁니다. F1에 대한 덩어리의 평균을 우리가 구한 거고요. F2에 대한 덩어리에 대한 평균을 구한 겁니다. 자, 이렇게 구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사용을 합니다. 분석에 쓰는 거죠. 네. 근데 그 사이에 제가 뭘 적었는데 이게 뭐죠? 신뢰도 분석을 한번 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아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요인 분석을 만들어내는 타당성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요인의 타당성. 그런데 요인에 대한 그 신뢰도, 다시 말해서 문항 간의 신뢰도가 돼야 이 요인으로서의 의미를 갖는 거죠. 그러니까 문항에 대한 일관성이 측정이 돼야 공통성을 찾아서 이렇게 요인 분석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은데, 자, 다시 말하면 요인 분석만 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신뢰도 분석도 같이 병행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분석에 갑니다. 그러면 아까 차원 축소 밑에 신뢰도 분석이 있습니다. 여기 신뢰도 분석, 그리고 뭐 소소한 행복, 그 다음에 삶의 행복. 요게 행복으로 묶인 애들이고 가족 생활, 직장 생활, 여가 생활. 얘가 아까 우리가 F1으로 이름을 주긴 했지만 네, 다른 요인이죠. 그래서 얘를 척도 레이블에 헷갈리지 않도록 F1 이렇게 해놓고요. 확인 눌러주면 0.873이라는 크롬바 알파 값이 산출이 됩니다. 제가 아까 노트패드에다가 0.7 이상이면 신뢰도를 확보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얘는 0.873이니까 신뢰도를 확보했다라고 설명이 가능하고요. 같은 방식으로 삶의 행복, 소소한 행복을 넣고 얘는 F2였죠. 또 이렇게 보면 얘는 0.973이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정리해서 그죠? 이제 활용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 활용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파일에 내보내기에 요인 분석으로 나가는 겁니다.
탐색적이라고 쓸까요? 탐색적. 그러면 이 탐색적 유무속에 엑셀을 실행을 하면 여기 이제 아까 우리가 했던 분석들이 쭉 나오죠. 시트 2에다가 이제 접근을 할 건데 먼저 여기 KMO나 구형성 검정에 관련된 값은 별도로 표로 만들어 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어, 기입하는 양식에 맞춰서 표가 들어가 있으면 표 넣는 대로 그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보통은 요거를 쓰지 않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분야마다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 요거는 제외를 하고 일단 중요한 부분은 회전된 성분 행렬을 먼저 복사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커뮤널리티를 이제 보여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커뮤널리티를 갖고 오는데 커뮤널리티의 이름이 같이 들어가야 되니까 이렇게 복사해서 가져가겠습니다. 이렇게 복사해서 가져가면 지금 소소한 행복의 커뮤니티가 이거니까 이게 옮겨져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가족 생활의 커뮤니티는 얘고 직장 생활은 얘고 삶의 행복은 얘가 맞고 얘는 나머지. 이렇게 커뮤니티를 넣어주고 그러면 얘는 또는 영어로 커뮤니티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설명된 총분산이라는 영역에서 지금 보면 두 개가 이 고유값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고유값이고 얘가 그 퍼센트 된 부분이죠. 이 부분을 복사를 합니다. 복사를 해서 이제 여기에 전체라고 되어 있는 여기까지 복사를 할게요. 이렇게 복사를 해서 여기에 우클릭한 다음에 선택하여 붙여넣기가 있는데 이 선택하여 붙여넣기에서 행하고 열을 바꿔주는 작업을 하면 이렇게 자동으로 알아서 붙으니까요. 그렇게 쓸 거고요. 전체 대신에 고유값. 고유값은 이제 아이겐밸류라고도 정리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그거는 그때그때 다르니까 살펴봐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되고 여기에 신뢰도, 신뢰도라고 표현 안 하고 크롬버스 알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면 쭉 내려보면 이제 우리가 뭐 있죠? F1에 대한 이게 F1이죠? F1에 대한 크롬버 알파 값, 그다음에 F2에 대한 크롬버 알파 값을 가지고 옵니다. 그럼 얘는 이쪽으로 내려가고요. 이렇게 묶어내고 얘도 이렇게 묶어내고 묶어내면 일단 표는 제가 임의대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묶어내면 될 거고요. 여기에 조금 만약에 공간이 남는다 싶어가지고 이거는 제가 임의대로 하는 거니까 KMO 값을 0.2 값, 그 다음에 근사 카이제곱 이 값을 여기다가 별도로 써줄 거면 KMO 0.52, 그 다음에 있죠? 구형성 검정,
그래서 카이 제곱이 얼마였죠? 414.023. 이게 유의한 거니까 여기에다가 그리고 별을 3개 쳐도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표기를 하고 얘를 다시 한글로 가져가죠. 음영은 지워줄게요. 얘는 아까 우리가 F1이라고 했죠. 1, F2. F1, F2는 다른 뜻이 아니고요. 팩터 1, 팩터 2,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갖고 와서 뭐 이제 여기서 편집하는 거죠, 뭐. 네. 편집하는 거는 네, 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니까. 그래서 이걸 이제 기입해서 쓰시면 되겠죠. 그 내용이 정리를 해서 이제 신뢰도까지 이렇게 쭉 따라 온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42페이지에는 제가 뭐 공통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넣지는 않았는데 지금은 있는 거 없는 거 다 넣어본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를 제시를 해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지금 이 수치가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는 주의해서 살펴봐 주시고 그런 상황에서 해석을 해주시면 크게 문제없이 써먹을 수 있습니다. 신뢰도 부분을 잠깐 같이 살펴보고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뢰도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일관성을 보는 작업입니다. 일관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촉구 문항을 구성할 때 하나의 요인이다라는 개념을 심을 때는 해당하는 척도 문항에 즉 어떤 특정 요인에 척도 문항이 하나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들어가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 여러 개가 들어가 있을 때 그 척도 문항들끼리에 대한 공통성을 보여줄 수 있는 형태, 즉 공통성이 확보가 돼야 척도 문항이 요인으로 묶어낼 수 있는 형태가 되니까 이제 그 부분에서 공통성만 보는 게 아니라 일관적으로 응답이 되었는가, 즉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응답하고 또 다른 경우에 저렇게 응답하면 일관성이 안 되는 거잖아요. 결여가 되니까 일관성 있게 응답을 하였는가를 살펴보는 과정입니다. 이제 그것을 우리는 참값과 오차값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데 요거보다는 이제 키워드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관성 있게 측정되었느냐 딱 이렇게 정의하시면 좀 더 명확하게 되시지 않을까. 그리고 그 측정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는 문항의 내적 합치도라는 이름으로 활용하고 있는 크롬바 알파의 값을 쓴다. 이 크롬바 알파의 값은 문항이 10개면 즉 해당하는 척도 문항이 10개고 그게 하나의 덩어리의 요인이 된다면 설문조사를 10번 한 것과 같은 것처럼 가정하는 방식이 뭐다? 문항의 내적 합치도다. 그러니까 한 번에 하나의 문항이 설문을 한 번 했다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일관성이 확보가 돼야 다시 말해서 신뢰도가 어느 정도 수준에 나와야 네, 그걸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신뢰도라는 값은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갖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일치하는 형태냐, 아니면 전혀 일치하지 않는 형태냐라는 거고, 그거에 대한 일치 정도는 이 밑에 37페이지 보시는 것처럼, 산식에서 보시는 것처럼, 베리언스, 그러니까 분산의 크기를 가지고 또 살펴보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0에 가까울수록이라는 말이 좀 더 현실적인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에 가까울수록, 그래서 1에 가까울수록에 우리는 최소한의 기준을 0.7 수준으로 생각한다라는 부분이고요. 이 신뢰도에 대한 문제는 38페이지 한 가지 약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즉,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별도로 있다라는 얘기인데, 신뢰도는, 신뢰도는 어떨 때 높아지냐면, 문항이 많아지면 높아집니다. 다시, 요인에 포함되어 있는 척도 문항이 많아지면 신뢰도가 자동으로 올라가요. 왜냐면 분산이 안정화가 되는 상황이 되니까. 게다가 설문 연구를 하는 경우에는 이 데이터의 플럭시에이션이 막 엄청 커지지 않고 어, 일정 수준에서만 베리에이션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문항이 많아지면 신뢰도는 안정적으로 변화하게 되고 안정적이라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과추정이 되는 경향이 생겨요. 그래서 척도 문항을 쓸 때 각 요인당 신뢰도를 위해서 문항을 많이 쓰는 것보다는 적절하게 쓰는 게 좋은 거고 또 적절하게 쓸 때 이점은 요인 분석에서도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요인 분석에서 문항이 많아지면 탐색적 요인 분석을 한다고 해봐요. 전혀 엉뚱한 데 가서 붙을 수가 있어요. 분명히 나는 A 척도 그 A 요인에 이 문항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구성을 한 문항인데 이 문항이 전혀 엉뚱하게 B 요인에 가서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의도한 것과 달라지는 거죠.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B 요인에 붙어 나간 그 문항을 제거하거든요. 저해 문항이라고 생각하고 제거를 하는데 뭐 그런 경우가 생기면 전체적으로 문항이 줄어들게 되고 축소되게 되는, 다시 말해서 신뢰도를 위해서 문항을 많이 만들어 놓은 경우라 할지라도 요인 분석의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소지, 또 문항이 많아지면 신뢰도가 과추정되기 때문에 명확한 연구가 조금 저해될 수 있는 소지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팩터당, 제가 말하는 팩터는 구조방정식의 형태로 말씀드리면 잠재 변수의 형태, 동그라미, 타원의 형태당 관측 변수, 개별적인 문항들은 4개에서 아무리 많아도 8개 이상을 넘지 않는, 그러니까 10개 내외로 관측 변수가 붙어 나갈 수 있어야 좀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론 배치 분산 분석도 비슷한 방식으로 설명드린 게 현실적으로 집단이 많아지면 연구자 입장에서는 접근할 수 있는 시각이 넓어지는 건 맞아요. 근데 문제는 그거를 너무 넓혀 놓을 수 있다라는 거죠. 즉, 그 구간 자체, 그 범주 자체, 그룹 자체가 많아지면 자기들끼리의 사후 검증의 결과를 해석하는데 다소 불리한 작용이 일어나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그래서 또 문항을 갖다 쓴다라고 할지라도 개별적인 팩터당 너무 많은 척도들이 붙어 있지 않도록 그렇게 정리가 되는 것이 제일 현실적으로는 연구의 간결성,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고민을 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신뢰도에 대한 부분 중에 지금 39페이지의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제가 요인 분석하고 연결해서 신뢰도 분석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 연결된 부분 중에 한 가지가 이런 겁니다. 그러면 신뢰도가 0.7 이상이라고 했는데 0.7 이상이 안 나오면 어떡하지? 라는 거예요. 그거는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가 특정 문항을 빼버립니다. 회귀 분석처럼 특정 케이스를 빼버리면 참 좋은데 신뢰도는 특정 문항을 제외하는 방식을 보통 적용합니다. 그래서 어, 이럴 경우에 즉 프로포절 단계에서 파일럿 서베이의 단계를 할 때는 문항이 많은 게 유리하긴 한데 실제 본 연구를 하실 때는 문항이 적절한 수준이어야 더 좋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뭐 그렇다면 사실은 파일럿 서베이를 미리 해봐야 되는 입장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그거는 네, 제한 조건이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신뢰도가 적절하게 우리가 원하는 수치에 미치지 못하면 어떻게 하느냐를 뭐 살펴보고 그다음 계속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우리 탐색적 요인 분석, SPSS로 하는 영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탐색적 요인 분석이 되고 나서 확인적 요인 분석을 요구하시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만 솔직히 제 의견으로는 탐색적 요인 분석을 하고 확인적 요인 분석을 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다만 파일럿 서베이 단계에서는 탐색적 요인 분석이 의미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차이를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논의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고요. 자, 신뢰도로 바로 가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봤던 행복이나 생활이나 이런 데이터는 바로 원하는 대로 다 묶였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신뢰도 분석. 자, 신뢰도 분석의 데이터를 갖고 왔는데요. 지금 1부터 6까지의 데이터입니다. 지금 아까 우리가 봤던 슬라이드 안에서 1부터 6까지의 문항의 데이터입니다. 근데 세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에 대한 문항은 부정으로 되어 있죠. 그 얘기는 지금 앞에 있는 1, 2, 4의 문항하고는 반대로 구성이 되어 있는 문항이다라는 겁니다. 간혹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역코딩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 부분은 어, 감안하시고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SPSS로 가서 일단 신뢰도 분석을 한다면 1부터 6까지가 한꺼번에 다 정리가 되는 상황이면 자, 이렇게 갑니다. 속도 분석의 신뢰도로 가죠. 그리고 1부터 6까지를 다 선택해서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마이너스가 나오잖아요. 이게 마이너스가 나올 수가 없죠. 아까 신뢰도는 어디서 어디까지? 0에서 1 사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이 마이너스가 나온 거는 물론 역코딩의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역코딩의 상황이 아니라 우리가 최초에 예상했던 결과와 반대다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의도했던 것과 다르다라고 하면 통계량의 옵션에서 항목 제거 시 척도라는 옵션을 활용하시면 되고요. 계속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 항목이 삭제된 경우에 크롬바 알파라는 값이 여기 있고요. 여기에서 지금 어떤 걸 빼느냐라는 얘기는 이 앞에 있는 이 변수를 빼느냐라는 얘기랑 같은 겁니다. 그래서 x1을 빼면 크롬바 알파가 이렇게 되는 거고 x6을 빼면 크롬바 알파가 이렇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값에서 플러스 값으로 지금 바뀌었죠. 그러니까 6을 빼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기준을 봤을 때 0.3은 0.6이나 0.7에 비해서 아직 모자라죠. 그러면 같은 작업을 몇 차례 반복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6을 빼라고 했으니까 뺍니다. 그러면 아까 봤던 시크롬바 알파 값이 나오고요. 이 0.303보다 커지는 값, 다시 항목이 삭제된 경우에 커지는 값을 빼라는 얘기니까 지금 x3을 빼는 거예요. x3을 뺍니다. 그러면 447이 되죠. 447이 되니까 3을 빼는 거예요. 3을 뺍니다. 그 다음에 x5를 빼면 690이 되니까 다시 5를 뺍니다. 뺍니다.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690에서 멈출 거냐, 아니면 하나를 더 빼서 832를 만들 거냐는 연구자의 몫입니다. 그죠? 이거는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연구자가 판단해야 될 부분입니다. 어디까지 뺄 거냐? 왜냐하면 이게 0.690은 0.7에 가까운 숫자고 0.832는 물론 7을 넘어서니까 좋은 부분이지만 문항을 다 빼면 특정한 요인이, 특정한 팩터가 그 문항이 몇 개 안 되는 걸로 설명이 된다라는 부분이 생기면 사실 좋은 상황은 아닐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려가 필요할 수 있다. 만약에 문항을 빼지 않고 싶다라고 하면 방법은 케이스를 늘리는 겁니다. 케이스라는 것은 조사된 데이터를 더 불려서 늘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150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했다면
200개, 250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 게 더 유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또 연구자의 상황에 따라서 맞춰 나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일단 그렇게 살펴본 내용이 바로 신뢰도 분석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항목 제거 시척도 뭐 이런 부분도 같이 말씀을 나눴고요. 42페이지는 우리가 엑셀 파일로 아웃풋을 만들어서 정리했던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정리했죠?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43페이지부터 이제 전통적인 변수의 관계성이라고 해서 에런 케니의 소벨 테스트를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실습을 하지 않고 따라가는 방식을 갖겠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는 베론 케니의 방법을 잘 안 써요. 이게 1986년도에 나온 논문으로부터 시작이 된 방식이고 86년도면 아주 한참 전에 나온 거죠. 물론 이제 그 부분이 확장이 되긴 했습니다. OLS의 방식, 그러니까 우리가 쓰던 회귀 분석의 방식이 부트스트래핑을 만나서 헤이즈의 프로세스 매크로 또는 구조 방정식에서 그 부트스트래핑을 활용한 방식 이렇게 확장이 돼서 사실 베론 캐니의 방법은 자주 쓰이는 편이 아닙니다. 하지만 원리를 이해하시고 뒤를 따라가시면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한번 따라가는 방식으로 보시고 이제 기본 사용법 및 내용에 대해서는 같이 어, 에이모스를 활용하면서 결과를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나하나 연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확인적 요인 분석 전에 신뢰도 분석에 대한 부분 중에 한 가지를 추가할까요? 신뢰도 분석을 할 때 분석 시 예를 들어 어, 저해 문항 제거를 위해서 옵션에 있는 한계량의 각도를 선택해서 활용하시면 된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확인적 요인 분석이 되면 될 것 같습니다. 신뢰도가 만약에 요인 분석을 했어요. 요인 분석을 해서 잘 나왔다고 해봐요. 근데 신뢰도 분석을 했더니 요인 분석에서는 잘 나왔는데 잘 묶였는데 신뢰도 분석에서는 잘 안 묶였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신뢰도 분석의 결과랑 요인 분석의 결과가 모두 다 충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신뢰도 분석에서 빼라고 했던 저해 문항이라고 했던 거는 빼놓고 다시 어떻게 합니까? 다시 요인 분석해야 돼요. 그래서 요인 분석에서 그 결과가 제대로 또 잘 묶이면 뺀 문항 상태로 요인 분석을 해서 묶이면 신뢰도 분석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나오면 그 형태를 사용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신뢰도 분석을 먼저 하느냐, 요인 분석을 먼저 하느냐의 부분은 관계가 없다는 얘기고, 저 같은 경우에는 요인 분석을 먼저 합니다. 보통 신뢰도 분석은 요인 분석의 결과에 크게 다르게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경우가 많아서 어떤 면에서는 요인 분석이 조금 더 까다로운 경우가 있어서 요인 분석을 하고 신뢰도 분석의 결과, 크롬바 알파 값을 활용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그렇게 한번 잘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어제 진도 이후에 계획했던 부분들까지는 시간이 얼추 다 맞아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후반에는 크게 문제없이 어제처럼 보다는 조금 더 진행이 될 것 같고요. 혹시 필요하다면은 어, 마지막에 조금 더 시간이 가능하다면은 내서 확인해 보는 것도 네, 괜찮을 것 같아요. 그거는 또 제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같이 말씀을 나눠야 되니까 일단 그렇습니다. 네. 40분인데 일단 여기까지 정리하고 네, 식사하시고 2시에 바로
수업 시작하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나누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오늘 하는 것 중에 궁금하신 거 아니면 어제부터 오늘까지 중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질문 주셔도 좋습니다.